주식 시황 방송을 보면 늘 그럴싸한 분석 보고서와 매크로 현황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은 추천 종목으로 끝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투자를 하죠.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없이 생겨나는 사건 뉴스와 최근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코인이 언급되면 잽싸게 들어가서 먹고 빠진다고 하죠. 뭐 선동도 초반에 당해야 된다나 뭐래나, 부동산도 맨날 방송 보고 유튜브 보면서 각종 개발 호재며 서울 2030 개발 계획이며 다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신축 빌라 추천하는 거 듣고 있죠. 여러분, 매번 이런 쏠깃한 얘기 들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투자는 타이밍이야 라는 말입니다. 왜냐? 투자가 타이밍과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조에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라는, 늘 그때그때 사고 팔아야 할 종목을 끊임없이 말하며 투자의 시점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이 공부할 시기인 거 몰라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늦게 깨달았거나 알면서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닌가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오랜 기간 계속 진행하며 초반에 느끼는 그 지루함과 따분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쉬웠으면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보는 시험마다 다 패스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몸짱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계획하면 다 했겠죠. 그런데 어디 사람의 인내심과 의지력이 그렇습니까? 우린 사실 한없이 나약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이라 최대한 보이지 않는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속하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 뭐 쏠깃한 건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현란하게 차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나 끊임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영험한 시황 예측을 떠드는 예언자들이나 기가 막힌 타이밍 매매로 고개를 펼치는 서커스 단원들의 몸짓과 말투에 현혹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장기 투자는 뭔가 자산을 방치하고 있거나 맹목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사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정말 현란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살아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강연에서 나한테서 어떠한 투자 비법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유형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중에게서 돈을 뽑아내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래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정부나 은행이나 증권사나 카지노나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거래에 중독된 사람은 끊임없이 거래 행위에 집중하고 그걸 해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거래에 필요한 소스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쏠깃한 정보만 찾게 됩니다. 올해는 낙폭 과대주부터 오를 거라는데? 테슬라 60불까지 빠지면 사서 한 100불 먹고 나올까? 야, FTT 다시 떡상하는 것 같은데 살짝 담가볼까? 혹시 만약 이런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 제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인드라면 앞으로도 쭉 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전 앞으로도 2030년까지 쭉 그분들이 보기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할 거거든요. 하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또 할 겁니다. 왜?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들이니까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자산별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비상간 자산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왜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왜 비트코인인지, 왜 테슬라인지, 왜 서울부동산인지 이런 얘기만 앞으로도 계속 쭉 할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은 그의 저서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의 95%는 사실상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맨날 차트를 보고 사업 보고서 읽는데 정신없이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도 샤퍼가 그의 저서 돈에서 말했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서,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틀에 맞춰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앞서가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쏠깃한 트렌드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도 변치 않는 투자의 기본 전략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을 찾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고의 훈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사고 훈련의 결과물인
제 채널의 영상들과 투자 방식에 공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2008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박경철 선생님의 주식 투자 강의와 서적을 미친듯이 보고 읽으며 기술적 분석 중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방식을 저만의 스타일로 갈고 닦으며 2019년까지 10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하던 친구들은 저를 보고 주가 예측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칭찬했었고, 저 역시 제가 사용하는 그 방식이 갖는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고 48대 52 정도의 확률로 4% 정도 유리한 구간을 찾아서 틀리면 짧게 손절하고 맞으면 열린 상방을 최대한 끝까지 먹는 전략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보유하는 투자로 지금 보유한 부동산들의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전 왜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 전략으로 마지막에 돈을 엄청 밀어서일까요? 아니요. 전 2019년에 모든 국내 주식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집을 샀었습니다. 즉, 이 투자 방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만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2019년까지 진행했던 스윙 트레이딩을 그만두고 2020년부터 금융자산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좋은 기업을 사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게 무슨 기업가의 의리, 동료애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월가에는 여러 명의 전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 인수가 아닌 투자로만 최고의 성적을 거둔 레전드는 단연 피터 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영했던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29.2%의 수익을 거두었고 13년 누적 수익률이 270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에게 투자했어도 펀드 가입자 절반은 손해를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왜? 중간에 못 믿고 다 팔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하락장이 다시 시작됐다와 같이 주식을 팔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수백 개가 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에 그 펀드를 팔고 다시 상승장에 사기 시작하니까 마젤란 펀드의 13년 수익률 2700%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이런 수익률은 위대한 펀드 매니저만 만드는 걸까요? 2008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주식 하나만 들고 있었다면 현재까지 14년 동안 약 3780%의 수익입니다. 월가의 최고 투자자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이고 연평균 8% 정도 상승하는 미국 주식 인덱스 투자는 물론 일반적인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락장과 전쟁, 테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구간을 본인이 요리조리 다 피할 수 있다면서 고개 운전을 하듯 트레이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애플 한 종목을 14년간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을 능가하는, 아니 옆에서 비교나 가능한 수준일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역사에 기록된 그런 투자자가 없거든요. 긴 주식시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면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고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나 위기를 피하겠다라는 액션을 아무리 한들 위대한 기업 하나만 계속 투자한 것만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수익률은 애플만 그런 건가요? 그냥 애플과 같은 기간 다른 주식들의 수익률을 보면 아마존 5517%, 두 개로 주식이 나눠져 있는 구글도 1117% 등 놀라운 장기 투자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높은 코인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면 팔고 피하려는 행위를 스스로의 판단에 맞춰 반복하는 걸까요? 내가 월가 매니저보다 낫고 피터 린치보다 잘한다고 믿는 건 그건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고,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시장을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는 오만이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리스크를 타이밍에 덜어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찾고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대외 변수와 경기 변화, 국제 정세, 경쟁사 동향, 소비 심리, 시장 심리 관련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말은 쉽죠. 이제 모두 아시잖아요.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는 사람의 인내심과 얄팍한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성적이라는
합리적이라는 사고가 늘 매도하라고 소리치는 현상이 하락장에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장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것뿐 장기 투자는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48대 52의 확률 게임을 그만두고 데이터로 검증됐고 투자의 현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서 알고도 대부분 할 수 없는 방법, 하지만 좋은 자산을 정확히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고 자기 자신만 오랫동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이해했더라도 지금같이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대부분 반납되는 큰 하락장을 겪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안일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쇼쳐서 돈 벌었다, 내릴 줄 알고 팔아서 밑에서 죽는다, 무조건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얘기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왜 애플이 지난 14년간 3780%가 오르는 동안 트레이더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냈을까요? 왜 종목을 바꿔가며 매매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피터 린치의 13년간 2700% 수익률 이상을 못 내고 있는 걸까요? 지난 14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위기에도 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계속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이 장기 투자였음을 왜 부정하는 데이터가 없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장기적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은 변동성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경기의 변동과 시장 심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변의 소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를 데이터가 말하고 투자의 현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선 유연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유연함이란 종목을 샀다 팔았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의 매매의 유연함이 아니라 현재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투자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핵심 요소에 대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 유연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작년 내내 하락하면서 하락을 지배해왔던 핵심 요인이 뭐냐고 하면 모두들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파월 연설을 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기 투자를 강조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200일 이평선이 급격히 꺾여 하락장이 되면 섣불리 상승장 전환을 기대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하락장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자산이 하락한 시점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적립식 매수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11에서 13개월 정도의 하락 구간이 자연적으로 다 끝나고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장이 시작될 때 1년 이상 지속됐던 하락에 쩔어서 반등을 의심하고 부정하지 말고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다가온 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아직도 투자 환경에는 대외 변수가 많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아직 남았고 경제는 안 좋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의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내 투자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 함은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인데,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는 투자의 세계에서 언제든 존재하는 것이고, 그중 지금까지 하락을 부추겼던 불확실성은 금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오를지 모른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본인도 머쓱하게 나와서 발표해야 될 상황이 된 파월의 모습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은 낮아졌습니다. 또한 리스크 구성 요소 중 다른 하나인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고점에서 1년 이상 하락하면서 긴 기간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은 20년 10월부터 21년 내내보다 훨씬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럼 종합해보면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 모두 낮아진 상태니까 결국 리스크가 낮아진 거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야 되는데 녹일 리스크가 적다면 수익으로 치환할 시간도 적게 들겠죠. 그럼 바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다,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다, 그래서 우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가 낮아진 상태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플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이벤트가 딱 하나 남아있죠. 바로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옹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주식은 처음엔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아주 조금만 오를 거야. 이때 경제 뉴스나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너무 나쁜 상태겠지?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던가 그러나라던가 이런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항상 반복돼 왔다는 걸 명심해라. 여러분, 코스톨라니옹의 말씀처럼 금리 인상 이후 시작되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 일어나지만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언제 금리가 인하될진 모르겠지만 현재 매우 중요한 시그널은 시장에선 이미 연내 인하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진입 시기가 연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게 저는 올해 자산 시장은 강한 반격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왜 투자하냐?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본업만 충실히 해도 걱정 없는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바짝 모아서 10년 안에 파이어 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와 접근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투자가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방향에 나의 에너지와 자본을 배팅하고 시간이 지나 그게 하나씩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입지에 따라 계속 발전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낡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놓이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이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그 공간을 가면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미래 가치를 믿고 매수한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돈을 벌어오는 게 실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부정하고 사기라고 욕하고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17년에 그런 얘기했던 제가 2020년에 입문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푹 빠져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즐거움은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맞았음을 그리고 옳았음을 시간이 지나 시장의 평가로 증명받고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투자가 최고의 취미,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시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나를 비웃은 사람과 이 세상에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자산을 본인이 딱 매수했으면 사자마자 오르진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좀 수익 좀 나고 6개월 지나면 꽤 수익 좀 쌓이고 1년 지났더니 나를 무시했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준의 수익이 나야 속이 아주 시원할 텐데, 저처럼 10년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방식대로 가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뭐 투자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는 다 다른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시원하게 떡상해서 주변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놀리고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빅엿을 날리듯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이트로 한 번의 투자에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능력 중에 불리는 능력 하나가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리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적절히 쓰는 능력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억 주고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불려봐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억을 갖고 있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똥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면서 줄줄 새어나갈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체급에 맞지 않는 큰 규모의 돈을 우연히 벌면 그 돈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줄줄 새어나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만 많았지 초등학생이 10억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돈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다 날려도 좋으니까 10억이라도 원 없이 좀 써보자. 지금 당장 삶이 빡빡해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10년 장기 투자는 무슨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얘기고 도사같이 득도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둑 두는 방법은 잘 몰라도 더글로리 보면서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바둑판 위에 처음 바둑돌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게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죠. 게임 초반에 두는 한 수 한 수는 먼 미래를 위해 중요 지점에 놓아두는 포석이지 그걸로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포석을 안 두고 초반부터 오목 두듯이 좁게 보고 타닥타닥 붙여서 작은 집 몇 개 만든다고 인생과 같은 대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떡상 떡락?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수 한 수 포석을 제대로 놓으면서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돈을 불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경험해 봤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산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무적인 이해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패배를 맛봤더라도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들이 있는가가 앞으로도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 관심 갖고 꼭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부 정책, 세법, 부의 베이스 캠프 마련, 큰 자산의 에셋 파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미국 경제와 연준, 세계 경제의 흐름,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주요 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지금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알아야지 우리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늘 이 시점에 자신의 바둑판 위에 두어야 할 정확한 한 수를 먼 미래를 생각하고 포석으로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당장 1년 안에, 당장 2, 3년 안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짧은 타임라인이 스스로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럼 늘 무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살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할 투자의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한 번의 전장에서 결판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만 여유를 갖고 딱 2030년까지만, 앞으로 8년만 장기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회생활 초반부든,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중반부든, 은퇴를 앞두고 조급해지는 후반부든, 어떤 상태든 딱 8년만 장기 투자의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 높여가면서 돈 버는 능력 키우고 자린고비처럼 미친듯이 한번 모아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와 함께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우리들의 자산 규모에 맞춰 차분하게 지키는 능력을 8년간 키워간다면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더라도 8년간 진짜 찐 부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온 5가지 능력들의 결과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진 자신의 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뉴얼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인생 1회차 플레이어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2030년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 목표가 2030년까지 금융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2030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공짜로 헬스장에서 PT 받고 함께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리스펙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기억하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 금융투자의 영역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뉴스에 팔고 펌핑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파라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온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경기 침체를 피했다.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 제가 나열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심리가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변화를 뉴스는 마치 그 사건이 그런 시세를 만든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같이 아무리 큰 악재로 보이는 사건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덤덤하고 오히려 호재로 보면 뉴스는 이런 시장의 반응에 맞춰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 심리 현상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사고까지 꼭 가셔서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심리의 선동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 투자의 90%가 심리게임이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라며, 시간을 리스크로 녹이라며, 그래놓고 모든 게 심리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살짝 드시죠? 근데 이 스스로의 질문들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쏟아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예측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장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뉴스에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쏟아지는 단기 시황과 뉴스들은 다 공해고, 그런 공해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심리, 즉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고 괜찮아 보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싫어지는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단기적 시장 심리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시장 심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원래 안 좋게 봤었는데, 원래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그 투자의 가치를 몰랐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것이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제적 해자의 유무? 비트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 부동산의 입지와 땅의 사용 가치 등 각 자산별로 이미 기본 속성으로 확보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보완될 플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만 있다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무리 경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끊임없이 고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도,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원래는 좋은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치채고 언급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즉 시장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앞서 언급했던 각 자산의 기본 속성과 함께 장기적 우상향을 판단하는 구조에 포함할 수 있고, 저는 이 심리의 장기 추세가 9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서 50% 이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테슬람들은 왜 테슬라에 열광하는가? 비트코이너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왜 이 커뮤니티는 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 심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생긴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속성과 펀더멘탈, 경제적 해자 등의 특장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왜 살까? 아니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벌고 집은 그냥 월세로 주거비용 적게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할까? 부동산이 뭐라고 부부싸움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이게 뭐라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걸 깊게 이해하지 않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영역 안에서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이 자산의 생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미국 주식, 코인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태나 규모, 연령, 직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이 토탈 인베스팅의 방식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까지 이 투자의 대장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각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고, 만약 시장의 장기적 심리 변화가 나타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